율제그룹의 총수. 권 회장의 집무실은 계절을 잊은 듯 언제나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고풍스러운 흑단목 책상 뒤에 앉은 노인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하나뿐인 손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한 달 주겠다. 그것은 제안이 아닌 통보였다. 한 달 안에 결혼해라.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다. 그냥 이 집안의 안정적인 앞마담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네 약점을 물어뜯으려는 하이에나들의 입을 막을 방패를 세우란 말이다. 책상 앞에 서 있는 남자. 율제그룹의 젊은 CEO 권희준의 완벽하게 조각된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30 초반의 그는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제 몸처럼 소화했고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은 대한민국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겨울 호수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말에 코웃음 쳤다. 방패 말입니까? 결혼은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감정이라는 불확실한 변수에 제국 전체를 담보로 잡히는 어리석은 짓이죠. 어리석은 놈 권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내 사촌놈. 최진혁이가 내 그 오만한 독신주의를 어떻게 이용해 먹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네가 독단적이고 불안정하며 후계자를 낳을 의지조차 없는 놈이라고 이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 이 결혼은 전략이야. 네 자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패막이라고. 이주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다. 사랑이나 신뢰 같은 허상을 믿었던 대가로 혹독한 배신을 겪었던 과거의 상처가 그의 가슴을 스쳤다. 그는 결혼을 경멸했지만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거래할 수 있는 남자였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이주는 충직한 김 비서를 호출했다. 계약 결혼 상대를 찾아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조건은 간단해. 배경 깨끗하고 교양 있을 것. 우리 집안에 망신을 주지 않을 정도의 우아함과 계약 조건을 이해할 정도의 지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계약을 이행할 만큼 절박할 것. 그것은 아내를 찾는 조건이 아니었다. 하나의 자산을, 상품을 물색하는 기준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오래된 골목에 위치한 먼지 쌓인 예술품 복원 공방. 한소은은 18세기 바로크 시대에 훼손된 유화 앞에서 숨을 죽인 채 붓을 놀리고 있었다. 20 후반의 그녀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작업에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고결하게 빛났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가진 예술품 복원 전문가였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현실의 무게 앞에서 힘을 잃고 있었다. 아버지이자 스승이었던 한 관장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평생을 바쳐 일군 공방은 거대한 빚더미에 올라 있었다. 최진혁이 배후에 있는 대기업의 계략에 빠져 주요 클라이언트를 모두 빼앗기고 적대적인 방식으로 헐값에 공방을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이 공방이고 집이고 전부 다 우리 거야. 알았어.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필요한 돈은 이 모든 빚을 갚고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할 기적 같은 돈, 몇십억 원이었다. 김 비서의 정보망에 한소은이 걸려든 것은 필연이었다. 예술계에서 존경받던 그녀 집안의 명성은 깨끗한 배경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과 그녀가 처한 절박한 재정 상황은 그녀를 완벽한 상품으로 만들었다. 김 비서는 직접 그녀의 공방을 찾았다. 그는 비즈니스 제안서를 내밀 듯 차갑게 용건을 말했다. 율제그룹의 권희준 대표님께서 3년 기한의 아내 역할을 해줄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행하는 대가로 대개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겁니다. 총액은 10억 원입니다. 그는 두꺼운 계약서와 비밀 유지 서약서를 그녀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소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녀의 자존심은 당장 이 계약서를 저 남자의 얼굴에 던져버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병든 아버지의 얼굴과 사채업자들의 위협, 그리고 평생의 유산이 담긴 이 공방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 만남은 차가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위해 권희준과 한소은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이주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눈에 그녀는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의 솔루션에 불과했다. 그의 냉담하고 무시하는 태도에 소우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에게 어떤 감정적인 기대도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이 미친 거래를 견디게 해줄 유일한 방패가 될 터였다. 변호사는 계약의 주요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읊었다. 육체적 관계 금지, 감정적 교류 금지, 필요한 공식석상에 부부로서 참석할 의무, 절대적인 비밀 유지. 3년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하며 소우는 완벽한 자유를 얻는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류에 서명했다. 소운의 마지막 서명이 끝나자마자 이준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그녀의 계좌로 5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었다. 거래는 성립됐군. 이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이사 준비하도록 김 비서가 연락할 거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소은은 휴대폰 화면에 찍힌 5노칭1번즈더넘원이라는 숫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가족을 구했다. 하지만 방금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겼다. 차갑고 잔인한 거래는 그렇게 완성되었다. 권희준의 펜트하우스는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와 고독으로 쌓아 올린 하나의 기념비였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초고층 빌딩의 꼭대기에 위치한 그곳은 온통 유리와 강철, 그리고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발 아래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은 숨 막히게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곳은 권희준, 그 자신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이었다. 한소은을 맞이한 것은 그가 아닌 근엄한 표정의 집사였다. 집사는 그녀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화면에는 이 집의 규칙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지정된 생활 공간, 별도로 해야 하는 식사 시간, 그리고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사나 비서를 통해서만 소통할 것. 그들의 결혼이 얼마나 철저한 거래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조항들이었다. 이주는 거실에 있었지만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서 국제전화에 몰두하며 마치 방금 배달된 새로운 가구처럼 그녀를 취급했다. 소우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하지만 그만큼이나 비인격적인 방으로 안내되었다. 첫 며칠 동안 그녀는 금박을 입힌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느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사용인들, 그리고 좀처럼 마주칠 일 없는 유령 같은 남편. 하지만 그녀는 수동적인 인형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정체성이자 삶 그 자체인 일이 필요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다 햇볕이 잘 드는 빈 방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는 집세계 허락을 구하는 대신 통보했다. 이 방은 제 작업실로 쓰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첫 번째 반란이었다. 집사는 당황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녀의 낡은 도구들과 캔버스, 그리고 익숙한 유화 물감 냄새가 펜트하우스에 살균된 듯한 공기를 채우기 시작했다. 어지럽지만 창의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그 작은 공간은 펜트하우스의 나머지 공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것은 그의 얼음 요새 안에 그녀가 세운 그녀만의 작은 성체였다. 그들의 동선은 필연적으로 겹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소우는 작업실에서 훼손된 그림 복원에 깊이 몰두해 있었다. 늦은 시간 퇴근한 이주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낯선 냄새에 이끌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 그는 처음으로 일에 몰두한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대충 묶어 올린 머리, 뺨에 묻은 물감 자국, 그리고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빛나는 열정적인 눈. 그가 예상했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자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살아있는 예술가의 모습에 그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빼앗겼다.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을 감추려는 듯 차가웠다. 제 일입니다.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취미를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지만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섬세하고 정교한 손놀림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장인의 경지에 이른 전문가의 몸짓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솟아나는 존중감과도 비슷한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들의 삶은 기묘한 평행선 위에서 흘러갔다. 함께 살지만 결코 만나지 않는 두 개의 선처럼 그들이 유일하게 부부 행세를 하는 곳은 공식 석상이었다. 한자선 갈래에 참석한 두 사람은 완벽한 그림이었다. 강력한 CEO 남편과 우아하고 미스터리한 아내. 그들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고 필요한 최소한의 접촉 외에는 서로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가면은 벗겨지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역할은 잘 수행했더군. 50억이 아깝지 않았어. 그가 계약 관계를 상기시키려는 듯 차갑게 말했다. 그의 말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똑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제 직업이니까요. 저는 프로입니다. 권희준의 세상은 여전히 사촌 최진혁과의 끝없는 전쟁으로 가득했다. 그에게 한소은은 여전히 필요에 의해 구매한 도구였다. 하지만 그의 돈이나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를 굳건히 지키는 그녀의 모습은 그의 신경을 조금씩 자극하기 시작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의 등장은 언제나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한소은은 계약금으로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고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드렸다. 그것만으로도 이 거래는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남는 모든 에너지를 자신의 일에 쏟아부었다. 부서진 예술품을 복원하는 과정은 마치 망가진 자신의 삶을 치유하는 과정과도 같았다. 그녀에게 권위주는 3년 동안 견뎌내야 할 차갑고 오만한 남자. 필요하길 뿐이었다. 하지만 가끔 그의 등 뒤에서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폭풍우가 도시를 덮쳤다. 정전이었다. 거대한 펜트하우스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비상 발전기가 작동하기까지는 1분 남짓의 시간이 걸렸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던 두 사람은 복돼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이주는 넘어지려는 그녀를 반사적으로 붙잡았다. 처음으로. 연기를 위한 것이 아닌 우연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전류가 흘렀다. 비상등이 켜지며 다시 세상이 밝아졌다. 그들은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어색한 침묵이 다시 그들을 감쌌다. 하지만 그 짧은 암흑의 순간 그들은 CEO와 계약직 아내가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견고했던 얼음 요새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권 회장의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권희준과 그의 새 아내는 권 씨 가문의 종택에서 열리는 공식적인 가족 저녁 식사에 소환되었다. 그것은 한소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공식적인 시험대였다. 이주는 평소처럼 차가운 비즈니스 어조로 그녀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그는 각 가족 구성원들의 직책, 성격, 그리고 예상되는 공격 루트까지 상세히 분석한 두꺼운 서류처를 그녀에게 건넸다. 오늘 당신의 임무는 완벽하게 행동하는 거야. 내 얼굴에 먹칠하지 마. 그는 이것을 가족 모임이 아닌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처럼 취급했다. 소은은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 역시 50억 원 계약의 일부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사실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 권력의 역학과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서류를 깊이 파고들었다. 저녁이 되자 이준이 고용한 스타일리스트 팀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그녀를 전형적인 재벌가 사모님 인형으로 만들려는 듯 화려하고 과시적인 옷과 보석들을 늘어놓았다. 소은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들의 선택을 거절했다. 그녀가 직접 고른 옷은 짙은 남색의 심플하고 우아한 한복 드레스였다. 절제미와 기품이 느껴지는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조용히 드러내는 옷이었다.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이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것을 넘어 기품이 넘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차가운 표정 위로 놀라움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권씨 가문의 종택은 이준의 현대적인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로 묵직한 전통의 무게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공기는 무겁고 모든 시선은 날카로웠다. 그곳에는 권씨 가문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여우처럼 교활한 이준의 숙모와
야심을 숨기고 있는 그의 사촌 최진혁.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더없이 정중했지만 그들의 모든 질문에는 소운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숙모가 공격을 개시했다. 어머, 예술품 복원가라니. 참 고상한 취미를 가졌네. 우리 아들 와이프는 수백억대 갤러리를 운영하는데 말이야. 최진혁이 뒤를 이었다. 그는 율제그룹의 최근 미술 시장 투자에 대한 교묘한 질문을 던져 그녀가 그룹의 사업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드러내려 했다. 하지만 소우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숙모의 비아냥에 차분한 미소로 답했다. 저는 한 나라의 유산을 보존하는 일이 취미 이상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모님, 갤러리에서 거래되는 가치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죠. 그녀의 정중하지만 단단한 대답에 숙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진혁의 비즈니스 질문에도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율세의 투자는 대담하지만 진정한 미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예술품 복원 및 인증 시장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아는 척이 아니었다. 이준조차 미처 깊이 생각지 못했던 전략적 통찰력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권 회장과의 대화에서 찾아왔다. 그는 소운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권 씨 가문의 앞마담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소운은 충성이나 내조 같은 상투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하나의 가문이 위대한 예술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간이 남기는 모든 균열과 흠집 속에서도 그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직업과 철학에서 우러나온 그녀의 대답은 평생 동안 흠 많은 가족을 지켜온 노 회장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듯한 새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드물게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주는 이 모든 과정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관리해야 할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대신 그는 그녀가 자신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의 기술과 평정심으로 이 상어떼들 사이를 헤쳐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이 돈으로 산 계약 아내가 아닌 경외심마저 드는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전에 느꼈던 희미한 흥미는 이제 훨씬 더 실체적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옆에 앉은 여자, 법적으로 그의 아내인 그녀에게 꺼려지지만 분명한 자부심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냉랭한 침묵 대신 사려 깊은 고요함이 그들을 감쌌다. 침묵을 깬 것은 이준이었다. 오늘 잘했어. 따뜻함이 담긴 칭찬은 아니었지만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이었다.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소우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아니, 그가 차창의 어둠 속에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건 일이 아니었어. 그건 인상적이었지.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 변했다. 그는 그녀를 계약 파트너가 아닌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인정한 것이다. 그가 오랫동안 두르고 있던 갑옷에 의미 있는 첫 번째 균열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의 예상치 못한 칭찬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속에도 작고 혼란스러운 파문을 일으켰다. 거래로 시작된 관계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영역으로 조심스러운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권 회장의 인정을 받아 이준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진 며칠 뒤 분노한 최진혁이 첫 번째 칼을 뽑아들었다. 그의 공격은 이준이 아닌 그의 새로운 아내를 향했다. 한 저질 인터넷 타블로이드지에 익명의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율제그룹의 신데렐라. 동화 속 결혼의 추악한 진실. 기사는 소운의 겸손한 배경에 대해 경멸적인 어조로 상세히 서술했다. 빚더미에 오른 작은 공방. 병든 아버지. 그녀를 돈만 보고 결혼한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 교묘하게 왜곡된 사실들이 기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공방과 동네 사진이 함께 실려 그녀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진혁의 목표는 이준의 결혼을 어리석은 선택으로 만들어 망신을 주고 동시에 소운의 정신을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기사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고 한손이라는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율제그룹 사무실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수근거렸고 진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활보했다. 이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소은의 감정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통제력과 판단력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고 그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비즈니스적인 문제였다. 그는 자신의 50억짜리 투자가 평가절하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시각, 소은은 펜트하우스의 작업실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처음에는 역겨움과 굴욕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의 개인적인 고통이 이제 대중의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다. 집안의 사용인들조차 그녀를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준이 기사가 뜬 태블릿을 들고 그녀의 작업실로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는 그녀가 울고 있거나 도움을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다. 아, 이게 다 뭐지? 그가 쏘아붙였다. 나는 깨끗한 평판을 산 거지. 이런 서커스를 사려고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소은은 울고 있지 않았다. 첫 충격이 지나간 뒤 그녀의 자존심과 회복 탄력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제 서커스가 아닙니다. 권 대표님, 저를 무기로 삼아 당신을 공격하는 거죠. 당신의 적이 누구인지 더 잘 아셔야 할 텐데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제 배경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어려움은 저희 잘못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바로 그 사람뿐입니다. 공개적인 망신 앞에서 보여준 그녀의 위엄과 냉철한 분석은 이준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반응은 그의 접근 방식을 바꾸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해결책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피해 복구가 아닌 방역의 기회였다.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가 그녀를 시험하듯 물었다. 소우는 그녀의 전략적인 두뇌를 가동했다. 부정하거나 숨지 마세요. 인정하고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가난한 신데렐라가 아닌 자수성가한 장인의 이야기로요. 우리가 서사를 통제해야 합니다. 그녀는 타블로이드가 아닌 가장 권위 있는 잡지사와의 단독 인터뷰를 제안했다. 인터뷰에서 스캔들에 대해 변명하는 대신 예술품 복원의 가치와 가족의 유산, 그리고 자신의 열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대중의 인식을 피해자 혹은 속물에서 존경받는 전문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주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그는 동의했고 율제그룹의 홍보팀 전체를 그녀의 지휘 아래 두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함께 일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진정한 협업이었다. 그는 언론을 통제했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했다. 그의 서재에서 그들은 늦은 밤까지 긴장감 넘치는 회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그녀의 더 많은 면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지성, 직업윤리,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부심. 그는 자신이 지불한 50억이 그녀의 진정한 가치에 비하면 헐값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인터뷰 당일 장소는 펜트하우스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이었다. 울고 있는 신데렐라를 기대했던 기자는 자신감 넘치고 지적인 전문가와 마주하게 되었다. 소우는 자신의 예술에 대해,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기자가 그녀의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에 대해 교묘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복원가로서 저는 사물의 진정한 가치가 가격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그 사물의 역사와 본질,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기술에 있죠. 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인터뷰는 대성공이었다. 복원가 한소은, 보존의 미학을 말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그녀는 우아함과 전문성의 아이콘이 되었고 대중은 그녀를 동경하기 시작했다. 최진혁의 공격은 오히려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되었다. 이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쇄된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아주 드물게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그녀의 작업실에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투자는 공격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치가 폭등했다. 그가 방패로 사들였던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검이기도 했다. 그리고 차가웠던 거래는
이제 아주 현명한 인수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홍보전의 성공은 펜트하우스의 불안정한 휴전을 가져왔다. 두 사람의 상호작용에는 마지못해 하는 존중이라는 새로운 층이 생겨났다. 하지만 최진혁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분노하며 더욱 직접적이고 위험한 다음 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압박감을 느낀 이주는 진혁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일에 몰아넣었다. 그는 카페인과 독한 의지력만으로 버티고 있었다. 늦은 밤, 또다시 도시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작업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소은은 이준의 서재 쪽에서 쿵 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계약서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서로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어진 정적에 그녀의 불안감은 규칙을 이겼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서재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 권희주는 책상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심한 독감이 겹쳐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다. 소은의 첫 번째 본능은 김 비서나 집사에게 연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무방비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자 기본적인 인간애라는 또 다른 본능이 고개를 들었다. 소란을 피우는 것을 그가 혐오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스스로 이 상황을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를 간병했던 경험이 몸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그를 서재 안에 커다란 소파로 옮겼다. 넥타이를 풀어주고 구두를 벗겼다. 그리고는 어둡고 고요한 펜트하우스를 조용히 가로질러 주방에서 찬물과 수건을 가져왔다. 그녀는 감상해졌지 않고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그의 열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를 간호하는 동안 그는 의식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그를 올가매던 철통 같은 통제력이 사라지자 그는 악몽에 시달리며 부서진 단어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믿지 마. 전부 거짓이야. 미니야. 왜? 민희라는 낯선 이름의 소은의 손길이 멈칫했다. 그는 그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과거의 상처, 깊은 배신을 다시 겪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두르고 있던 얼음 갑옷이 과거의 어떤 고통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눈은 반쯤 뜨여 있었지만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가지마.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절박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력한 CEO가 아닌 길 잃고 상처 입은 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 순간은 소은에게 전환점이었다. 그녀는 계약과 50억이라는 돈 너머를 보았다. 자신만큼이나 상처받고 외로운 한 남자를. 그녀의 직업적인 거리감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진정한 공감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열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는 소파 옆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이준이 눈을 뜬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열은 내렸지만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그는 소파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곧 의자에서 불편하게 잠들어 있는 그녀를 보았다. 물그릇과 젖은 수건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즉시 깨달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를 덮쳤다.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분노,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에 대한 당혹감, 그리고 아주 낯설고 이상한 따뜻함. 그가 어릴 적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 누구도 이렇게 자신을 돌봐준 적이 없었다. 그는 악몽의 조각들과 자신이 비밀을 입 밖에 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다. 그녀가 들었을까? 소은은 그가 깨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극심한 어색함이 그들을 감쌌다. 그녀는 즉시 직업적인 가면을 다시 썼다. 쓰러지셨었습니다. 고열이었습니다. 의사를 불렀으니 1시간 안에 도착할 겁니다. 제 경계를 넘어선 점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예상과 달리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탐색하는 듯한 강렬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밤새 있었나? 아프셨으니까요.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대답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근본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약점을 보였고
그녀는 그것을 경멸하거나 이용하는 대신 조용하고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답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이주는 여전히 소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그의 직원이나 방패가 아닌 밤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여자로 그녀의 마음에 심어진 연민의 씨앗은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신뢰 혹은 감사라는 또 다른 씨앗과 조응하고 있었다. 얼음 요새는 이제 안에서부터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희준이 쓰러진 후 일주일, 펜트하우스에는 깨지기 쉬운 새로운 평온이 찾아왔다. 얼음장 같던 거리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공유된 비밀과 서로에 대한 위태로운 인식이 섞여 있었다. 회복한 이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일에 있어서는 냉혹했지만 더 이상 그녀를 과로하게 두지 않았고 가끔 집사를 통해 그녀의 식사 여부를 묻기도 했다. 자산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소은 역시 그를 지켜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계약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가 중얼거렸던 민희라는 이름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호전되고 재정적인 위기가 해결되자 소은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명망 높았던 가족의 공방이 왜 그토록 순식간에 무너졌는지 그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녀는 낡은 서류와 계약서, 이메일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유령처럼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유령 투자 회사. 그 회사가 적대적 인수를 시작했고 공방의 빚을 사들였으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파괴했다. 직감에 이끌려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초고속 인터넷과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베리타스 캐피탈을 검색했다. 그리고 진실은 물리적인 충격처럼 그녀를 덮쳤다. 베리타스 캐피탈은 율제그룹의 비공식 자회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간신히 접근한 기밀 문서에 적혀 있는 그 회사의 그림자이사. 즉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은 바로 최진혁이었다. 소은의 세상이 통째로 흔들렸다. 그녀가 권희준의 계약 아내로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가족의 파멸 또한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최진혁이 그녀의 가족을 파멸시켜 그녀를 완벽한 후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단순히 이준을 망신시킬 장기말로 쓰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녀는 분노로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상황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두 사촌 형제 사이의 잔인한 게임에 이용된 조리였다. 가족의 유산은 그들의 전쟁에 따른 부수적인 피해였을 뿐이다. 그녀의 슬픔은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졸로 남지 않을 것이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리라. 그녀는 예술품 복원가로서의 자신의 기술을 이 조사의 방법론으로 삼았다. 오래되고 누렇게 변색된 바니시 와니시층을 벗겨내 그림의 진짜 색을 찾아내듯 그녀는 기업 사기와 유령 회사, 거짓 서류의 겹을 걷어내고 진실을 찾기 시작했다. 엑스레이로 그림 밑에 숨겨진 화가의 원래 스케치 펜티멘토를 찾아내듯 그녀는 진역과 베리타스 캐피탈 사이에 숨겨진 자금 흐름과 비밀 통신 내역을 추적했다. 그녀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조심스럽게 그리고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가족의 공방이 위치한 토지에 집중했다. 그곳은 오래된 역사를 지닌 땅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진혁이 또 다른 유령 회사를 통해 그 지역의 부동산을 비밀리에 전부 매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계획은 그 역사적인 지역 전체를 허물고 호화로운 상업단지를 짓는 것이었다. 역사적 가치 때문에 팔기를 거부했던 그녀의 공방은 그의 계획의 마지막 남은 눈엣 가시였다. 진혁은 단순히 그들의 사업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들의 땅을 원했던 것이다. 그들을 파산시키는 것만이 그 땅을 차지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그가 용도 변경을 위해 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까지 찾아냈다. 이것은 중범죄였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다. 어느 날 밤
작업에 몰두하다 민감한 자료 하나를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띄워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 바로 그때 예고 없이 이준이 그녀의 작업실에 들어섰다. 그의 시선이 화면에 떠있는 그녀의 옛 동네 지도와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이름에 꽂혔다. 그는 그 이름을 알아보았다. 그가 몇 년 동안 구체적인 증거를 잡으려 했었던 사촌 진혁의 비자금 창구 중 하나였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가 그녀에게 품기 시작했던 희미한 신뢰가 차가운 의심으로 변했다. 그녀는 진혁이 심어놓은 스파이였을까? 진혁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자신의 집에 들여보낸 것일까? 이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게 깔려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우는 완벽하게 들키고 말았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적과 과거를 폭발적으로 연결하는 이 진실을 털어놓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녀의 조용한 1인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2인 전면전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다. 권위주는 서재에서 그녀의 옛 동네 지도와 베리타스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떠있는 화면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새로운 신뢰가 흔들리며 얼음 같은 의심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거짓말은 이 순간을 모면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위태롭게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도박이었다. 그가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가 자신을 협박범으로 오해한다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실을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베리타스 캐피탈, 가족의 공방을 무너뜨린 적대적 인수,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최진혁과 그의 부동산 개발 계획까지. 그녀는 피해자로서 동정을 구걸하지 않았다. 마치 또 다른 전략가가 사건 개요를 보고하듯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주는 충격 속에서 침묵을 지킨 채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예상했던 스파이의 자백이 아니었다. 진혁에 대한 자신의 의심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한 개인의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몇 년간 진혁의 꼬리를 잡으려 애썼지만 진혁은 언제나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그런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 그녀가 빠져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 토지라는 동기와 뇌물이라는 구체적인 범죄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그녀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혁의 야망에 희생된 또 다른 피해자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강력한 동맹이었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조사를 계속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권위를 되찾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닐 거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율제의 최고 법무팀과 사이버 보안팀, 자금력, 그리고 보호까지. 그는 진혁을 상대로 한 자신의 전쟁에 대해 설명했다. 그것은 그들의 파트너십을 공식화하는 선언이었다. 계약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했지만 그 감정적인 조항들은 완전히 새로 쓰여졌다. 그들은 이제 동맹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했다.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두 개의 분리된 요새가 아닌 하나의 공유된 전쟁 지휘실이 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그의 서재에서 서류와 재무 기록을 검토하며 전략 회의를 했다. 그는 숨겨진 디테일을 찾아내는 그녀의 meticulous, 즉 복원가다운 꼼꼼함에 감탄했고, 그녀는 거대한 판을 읽는 그의 무자비한 전략적 사고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의 전문적인 협력은 점차 개인적인 삶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대화는 비즈니스를 넘어 조금씩 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그가 그녀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묻기도 했고, 그가 중얼거렸던 민희라는 이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직 그 상처를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듯 입을 닫아버렸다. 경계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주는 계약서에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저명한 보건 장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개인 의료팀을 동원해 그의 치료를 감독하게 했다.
그녀가 특히 어려운 보건 프로젝트로 고심하는 것을 본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이탈리아의 한 소장가로부터 그녀가 필요로 하는 희귀한 고대 안료를 구해다 주었다. 그것은 그가 계약 아내가 아닌 한소은이라는 개인에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명백한 제스처였다. 소은은 그의 그런 행동들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CEO의 가면 뒤에 있는 남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그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알게 된 날이면 그의 서재에 조용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허브차를 가져다 놓았다. 차가운 침묵을 대신하여 말없는 배려의 행동들이 오고 가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변화를 감지했다. 자신이 터뜨린 스캔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 이준과 소은은 더 이상 어색한 부부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팀처럼 보였다. 또한 자신의 사업들이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그가 뇌물을 주었던 시 공무원은 갑자기 좌천되었고 핵심 비자금 계좌는 무작위 감사를 이유로 동결되었다. 그는 이준이 공격을 시작했으며 설상가상으로 그가 장기말로 여겼던 아내가 단순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편집증과 절박함에 사로잡혔고 이는 그를 다음 장에서 더욱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이끌 것이었다. 어느 늦은 밤 그들은 진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승리의 흥분 속에서 직업적인 경계가 순간 허물어졌다. 소은이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이주는 그 눈부신 미소에 잠시 넋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마주 웃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본능적으로 쓸어 넘겼다. 그의 손가락이 필요 이상으로 길게 그녀의 뺨에 머물렀다. 그들 사이의 공기에 말없는 전기가 흘렀다. 50억짜리 계약도 공동의 적도 잠시 잊혀지고 오직 부인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의 끌림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물러섰고 재빨리 직업적인 가면을 다시 썼다. 하지만 순간은 이미 벌어졌다. 그들의 동맹은 이제 더 이상 말없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적과 싸우는 것만큼이나 서로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최진혁은 궁지에 몰렸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계획했던 모든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권희준과 한소은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그는 이준이 자신의 비자금 계좌를 옥죄어 오고 있음을 느꼈고 소은이 단순한 장기말이 아닌 자신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편집증과 절박함에 사로잡힌 그는 이성을 잃은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계획은 잔인했다. 단순히 그들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 즉 그들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감정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소은을 납치하기로 했다. 진혁은 소은이 주말마다 홀로 경기도 외곽의 한 갤러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곳은 그녀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존경하는 관장이 운영하는 곳으로 유일하게 마음을 놓는 안식처였다. 그 주말 소은은 평소처럼 갤러리를 찾았다. 며칠간의 긴장 끝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녀는 관장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새로 들어온 보건 의뢰품들을 살폈다. 하지만 그녀가 갤러리를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한적한 골목길에서 검은색 밴 한 대가 급정거하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차에서 내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녀의 입에 재갈이 물리고 눈이 가려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의식이 희미해지기 전 그녀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 이사님께 연락드려 공주님은 무사히 모셨다고.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이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소은이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부재가 자신의 세상을 얼마나 불안정하게 만드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차갑게 식어갈 때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최진혁이었다. 네, 사촌.
잘 지내나 진혁의 목소리는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내 소중한 공주님은 내가 잘 모시고 있어. 그녀를 돌려받고 싶으면 네 손에 있는 모든 걸 내려놔. 율제그룹 경영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고 내 비자금 계좌에서 손 떼. 그리고 몸값으로 현금 1,000억 원을 준비해. 경찰에 알리는 순간 네 아내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이준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사업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한소은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는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는 진혁의 요구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전쟁이며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함을 알았다. 그는 율제그룹의 법무팀이 아닌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최전계 보안팀을 소집했다. 전직 특수부대원과 국정원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진혁과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위치 추적을 시작했고 동시에 자금 추적팀에게 1,000억 원의 현금 흐름을 역추적할 준비를 시켰다. 나는 내 아내를 되찾을 거다.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냉철했다. 그리고 최진혁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한편 소우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낯선 창고에 묶여 있었다. 공포가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보건가로서의 본능으로 주변 환경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공기 중의 습도, 낡은 나무 상자에서 나는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백고동 소리. 그녀는 자신이 항구 근처에 버려진 창고에 갇혀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준의 팀은 마침내 그녀가 갇힌 창고의 위치를 특정해냈다. 인천항 근처였다. 그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방탄조끼를 입고 총을 든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전사였다. 새벽녘, 어둠을 틈타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준의 팀은 소리 없이 창고를 포위하고 최정예 요원들이 내부로 침투했다. 그들은 진혁이 고용한 어설픈 조폭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이준은 가장 먼저 소은이 갇힌 방으로 달려갔다. 밧줄에 묶인 채, 하지만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는 그녀의 눈을 본 순간 그는 안도감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직접 그녀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그녀가 그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세상의 중심임을 깨달았다. 50억짜리 계약은 먼 옛날의 희미한 기억일 뿐이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주는 진혁이 돈을 받기 위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은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마지막 덫을 놓았다. 진혁이 의기양양하게 약속 장소에 나타났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돈 가방이 아닌 이준과 그의 팀, 그리고 그들이 모든 증거와 함께 불러들인 검찰 특수부였다. 최진혁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만견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이준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소은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긴 전쟁이 끝났고 그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준이 그녀에게 다가가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내가 늦어서.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아니요, 와줬잖아요. 그 순간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 계약도, 동맹도 아닌 오직 두 사람의 진실한 감정만이 남았다. 그들의 입술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것은 승리의 입맞춤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약속이었다. 최진혁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율제그룹의 드라마틱한 후계자 전쟁 소식으로 들끓었다. 율제그룹 경영권 분쟁, 충격적인 납치극으로 막 내려. 최진혁 부회장 긴급 체포.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
권희주는 지휘관 모드로 돌입했다. 그는 율제그룹 본사에서 밤을 새우며 여론을 통제하고 법무팀과 협력했으며 이사회와 주주들을 안심시켰다. 경쟁자가 사라진 지금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다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CEO가 아니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 제국의 유일한 왕이었다. 진역이 구속되면서 그의 모든 죄악이 거미줄처럼 풀려나오기 시작했다. 소운이 수집했던 베리타스 캐피탈의 부동산 비리와 공무원 뇌물 혐의에 대한 증거는 그의 관 뚜껑에 박히는 마지막 못이 되었다. 이준의 팀이 추적했던 1,000억 원의 몸값 자금 흐름은 수사관들을 진혁의 불법 비자금과 유령 회사 네트워크 전체로 이끌었다. 그의 공범이었던 회사 내부의 임원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율제그룹을 수년간 좀먹어왔던 부패의 고리를 뿌리 뽑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권 회장은 다른 손자의 끔찍한 범죄에 망연자실했지만 결국 이준의 모든 행동을 지지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이준을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지명하며 그의 승리를 확고히 했다. 기업 전쟁의 승리로 끝난 후 이제 남은 것은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였다. 이준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아드레날린이 겉히자 그와 소우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들이 나눴던 입맞춤은 진짜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계약서라는 유령이 존재했다. 그는 작업실에 있는 그녀를 찾아갔다. 방 안은 말없는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고백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첫사랑. 민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상처가 어떻게 자신을 사랑을 믿지 않는 냉소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는지, 왜 얼음 요새를 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는지. 나는 사랑을 또 다른 거래.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깨달았어. 내가 두려웠던 건 사업 파트너나 50억짜리 자산을 잃는 게 아니었어. 한소은. 당신을 잃는 것이었지. 그 공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었어. 그는 서재에서 가져온 그들의 원래 결혼 계약서를 꺼내들었다. 이 계약서는 내 인생 최악의 실수이자 최고의 거래였어. 그가 말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람에게 값을 매기려 했던 실수. 그리고 당신을 나에게 데려와 준 최고의 거래. 그는 금속 대야 위에서 라이터로 계약서에 불을 붙였다. 두 사람은 차가운 거래의 상징이었던 종이가 재로 변하는 것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우리의 진짜 계약은 지금부터야. 그가 말했다. 어떤 조항도 만료 기간도 없는 계약.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그녀가 사랑하는 역사와 예술에 대한 그의 이해가 담긴 희귀한 보석이 박힌 고풍스러운 반지였다. 한소은. 그녀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심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CEO 권희주는 50억에 당신을 샀지만 인간 권희주는 이제 대가 없이 당신에게 청혼하려 해.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주겠어. 소은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휩싸였다. 절박했던 순간, 차가운 거래, 함께했던 싸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무자비한 CEO, 상처 입은 남자, 그리고 맹렬한 보호자의 모습을 모두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의 그를 그녀는 사랑하게 되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어지는 입맞춤은 전쟁 후의 안도감이 아닌 미래에 대한 약속과 깊은 사랑이 담긴 것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풍경은 더 이상 소은에게 차갑고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들 두 사람의 왕국이었다. 이주는 율제의 자원을 이용해 그녀의 가족 공방을 재건하는 것을 돕겠다고 말했다. 선물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공동 투자를 제안했다. 50억짜리 계약은 과거의 재가 되었다. 그들이 얻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상은 이제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였다.
왕의 마지막 수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왕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떠들썩한 관심 대신 작고 오래된 미술관에서 열렸다. 한소은의 영혼을 닮은 시간이 아름답게 내려앉은 공간이었다. 하객은 몇몇 분이었다. 이제는 진심 어린 애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권 회장과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충직한 김 비서와 가까운 친구 몇몇이 전부였다. 그곳에는 미디어도 비즈니스 파트너도 없었다. 이 순간은 오직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서약은 평범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인정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서로에게 보내는 진솔한 편지였다. 한때 얼음 왕자였던 권희주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결혼 후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권희준의 변화는 완벽했다. 제목의 공주님처럼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값비싼 선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소박한 가정식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녀가 그림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몇 시간이고 귀를 기울였다. 그는 바쁜 스케줄을 쪼개어 그녀와 함께 그녀 아버지의 재활 치료에 동행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거래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다. 소은 역시 그를 치유했다. 그녀는 차갑고 살균된 것 같았던 펜트하우스를 따뜻한 온기와 생기로 채웠다. 그녀는 그에게 긴장을 푸는 법과 진심으로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그가 어릴 적 여인 어머니의 낡은 초상화를 찾아내 복원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잊고 있던 어머니의 따뜻한 기억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 그들의 약속은 일에서도 이루어졌다. 이주는 그녀의 가족 공방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 그의 사업적 수완과 그녀의 예술적 비전이 만나 낡은 공방은 한소은 아트 복원 센터 앤드 아카데미로 재탄생했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차세대 복원 전문가를 양성하는 최첨단 시설이 되었다. 율제그룹이 후원하는 비영리 재단으로서 그들의 새롭고 책임감 있는 기업 철학의 상징이 되었다. 복원센터의 개관식 날, 소은은 연단에 서서 연설을 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하고 역사를 보존하는 모든 장인들에게 이 센터를 바친다고 말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이준과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이 나눈 시선은 그 어떤 말보다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1년 후 에필로그. 새롭게 문을 연 복원센터의 고요한 작업실. 한소은은 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훼손된 국보급 고서화를 복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때 캐주얼한 옷차림의 권희준이 피크닉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다. 딱딱한 수트는 더 이상 그의 갑옷이 아니었다. 그는 편안하고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다. 주말 내내 스케줄 비워놨어. 그가 말했다. 나의 가장 중요한 걸작은 내 가족이니까. 세 사람 이준과 소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은 센터의 햇살 가득한 중정에서 소박한 피크닉을 즐겼다. 소은은 이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들의 시선은 복원이 막 끝나 메인 갤러리로 조심스럽게 옮겨지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을 향해 있었다. 한때 부서지고 오염되었던 그 그림은 이제 본래의 찬란한 색채를 되찾아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 관계의 완벽한 은유였다. 각자의 방식으로 부서졌던 두 사람은 차가운 계약으로 만났지만 시련과 신뢰, 그리고 보살핌을 통해 서로를 복원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그 어떤 예술품보다도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함께 만들어냈다. 50억 원으로 시작된 거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걸작 같은 인생을 낳았다.